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관제탑에 격렬한 비상음이 퍼졌습니다. 시속 1800km로 남하하는 북한 미국이 2대. 한 전투기에서는 여성 조종사가 내렸습니다. 단 3초. 착륙하고 3초 만에 25살 여성 조종사가 쓰러졌습니다. 왜 쓰러졌을까요? 남편도 모르고 있었던 그녀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인천공항에 착륙하게 만들었을까요? 2024년 6월 15일 새벽 6시 38분, 인천국제공항 관제탑에 스크린에 2개의 붉은 점이 나타났습니다. 레이더 담당자가 소리쳤습니다. 북쪽에서 시속 4,800km로 남하하는 미확인 비행체 2대라고. 그 순간 관제탑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북한 전투기 조종석 안에서 땀으로 흠뻑 젖은 비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옆을 보니 제 아내가 탄 또 다른 미그기가 제 왼쪽 날개 끝에서 함께 날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 영공을 벗어나 대한민국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관제탑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전쟁인지 도발인지 판단할 수 없었을 겁니다. 북한 전투기 2대가 무단으로 남한 영공에 진입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기체에서는 무장 신호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도 폭탄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관제탑, 대한민국 관제탑. 여기는 북한 공군 소속 박민혁 소령입니다. 저는 지금 아내와 함께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요청합니다. 반복합니다. 우리는 망명을 원합니다. 제 목소리가 얼마나 떨렸는지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16년간 훈련받은 전투기 조종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고 싶은 한 사람의 간절함이었습니다. 몇 초 후 아내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여기는 북한 공군 소속 강서연 중자입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으로의 망명을 요청합니다. 아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순간을 준비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관제탑에서 긴급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F-15K 전투기 4대가 긴급 출격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요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에스코트하기 위해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를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호해주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제 오른쪽과 왼쪽에 거대한 F-15K 전투기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내의 기체 양옆에도 2대가 붙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인천공항까지 안전하게 안내했습니다. 저는 F-15K 조종사들의 헬멧 너머로 그들의 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료 게이지를 확인했습니다. 20%. 아내의 기체는 더 심각했습니다. 5%. 엔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으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먼저 착륙하세요. 저는 바로 뒤따라 내릴게요. 관제탑에서 착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활주로가 완전히 비워졌습니다. 모든 민간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었습니다. 오직 우리 2대의 북한 전투기만을 위해서. 저는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5,000m, 3,000m, 1,000m.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조종관은 정확했습니다. 16년간 몸에 밴 훈련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찰칵. 저는 살아서 대한민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엔진을 끄고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자유의 공기. 하지만 저는 조종석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아내의 전투기가 착륙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내의 미그기가 활주로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연료가 부족해서 속도 조절이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왼쪽 날개가 살짝 기울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해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고 기체가 안정적으로 속도를 줄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의 전투기가 제 기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조종석에서 뛰어내려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내의 캐노피가 열렸습니다. 헬멧을 벗는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하지만 그 얼굴엔 미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냈다는 미소. 살아남았다는 미소. 아내가 조종석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두 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팔을 벌리고 아내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발이 지면에 닿은 지 3초 만에 아내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연아. 아내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얀 비행복이 빠르게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피었습니다. 아내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정신 차려, 제발. 저는 소리쳤습니다. 주변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겐 모든 게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의료진이 아내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의료진이 저를 밀어냈습니다. 비켜주세요. 환자를 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구급차 문이 닫힐 때까지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활주로 바닥에는 아내의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북한군의 추격을 뚫고 하늘을 가로질러 300km가 넘는 거리를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아내는 쓰러진 걸까요? 왜 피를 흘리는 걸까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아내가 품고 있던 비밀을, 그 진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몇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 그들은 저를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제 아내는요? 제 아내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곧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 합니다. 저는 차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맞이하는 첫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아내는 괜찮을까? 왜 쓰러진 걸까? 제가 뭘 놓친 걸까? 차는 어느 건물로 향했습니다. 국정원 조사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신원 확인, 망명 동기, 북한 군사 정보. 하지만 제 머릿속엔 오직 아내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얀 비행복을 붉게 물들이던 그 피. 창백했던 아내의 얼굴. 힘없이 늘어지던 아내의 손. 조사실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요원이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박민혁입니다. 북한 공군 소령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냥 박민혁입니다. 요원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탈북 동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요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인분이
수술실에 들어가셨습니다. 대량 출혈이라고 합니다. 지금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도 병원에 가야 합니다. 제발 병원에 보내주세요. 요원이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지금은 갈 수 없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모시고 가겠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북한의 감시를 피해 죽음의 위협을 뚫고 하늘을 가로질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자유의 땅에 발을 딛는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우리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겐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사실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아내가 무사하기를. 그리고 저는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11년 전 평양의 그 항공학교로 기억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1년 전인 2013년 저는 16살이었습니다. 평양 만경대 항공군관학교에 입학한 해였습니다. 제 꿈은 하늘을 나는 것이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것. 북한에서 조종사는 특권층의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안은 특권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노동당원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중학교 때 수학과 물리 성적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체력검사에서도 최상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당에서는 재능 있는 학생을 발굴하고 있었고 저는 그 기준에 부합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항공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입학 첫날 저는 훈련장에 섰습니다. 100명의 생도들이 줄을 맞춰 서 있었습니다. 모두 남학생이었습니다. 아니, 거의 모두. 맨 앞줄에 여학생이 1명 서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아내를 처음 본 순간이었습니다. 강서연. 당시 14살. 저보다 2살 어렸습니다. 작은 체구에 짧은 머리. 하지만 그 눈빛은 누구보다 강렬했습니다. 교관이 소개했습니다. 이생도는 강철수 장군의 딸이다. 우리 공화국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 후보생이다. 모두 모범을 보여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장군의 딸이니까 특혜로 들어온 거겠지. 실력은 없을 거야. 하지만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첫 시뮬레이터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차례대로 비행 시뮬레이터에 앉았습니다. 가상의 조종관을 잡고 화면 속 하늘을 나는 훈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생도들이 실패했습니다. 고도 조절에 실패하거나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대로 해냈습니다. 교관이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차례가 왔습니다. 서연이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서연의 손이 조종관을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륙, 상승, 선회, 하강. 모든 동작이 교과서처럼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나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났습니다. 교관이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하다. 역시 장군의 딸이야. 그제서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재능이라는 것을. 훈련이 끝나고 저는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대단하던데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서연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연습했어요. 매일 밤 아버지가 가르쳐 줬거든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칭찬했는데 왜 저렇게 차갑게 구는 거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서연은 모두에게 그랬다는 것을. 차갑게 거리를 두고. 왜냐하면 서연은 혼자였으니까요. 100명의 남학생 사이에서 유일한 여학생.
장군의 딸이라는 꼬리표. 모두가 서연을 특별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평범하게 대우받고 싶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어려운 훈련을 받았습니다. 체력 훈련, 이론 수업, 시뮬레이터 훈련. 저는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서연은 항상 1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친구는 없었습니다. 남학생들은 서연을 두려워했습니다. 장군의 딸이니까. 함부로 대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야간 훈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장애물을 넘고 20km를 달려야 했습니다. 저는 중간쯤에서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발목을 다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다른 생도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도와주면 자기 기록이 나빠지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땀과 흙으로 범벅인 얼굴. 하지만 여전히 강한 눈빛.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가요. 제가 도와줄게요. 서연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서연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팔을 제 어깨에 걸쳤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꼴찌였습니다. 교관이 화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동료가 다쳤습니다.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교관이 말했습니다. 전쟁에서는 동료를 버리고 가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날 이후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훈련 시간에 서로 조언을 주고받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털어놨습니다. 저는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왜 조종사가 되고 싶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자유롭고 싶어요. 하늘은 경계가 없잖아요. 아무도 저를 가두지 못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2019년 저는 22살, 서연은 20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조종사 자격을 땄습니다. 실제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미그 29 전투기의 조종사로 배치됐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은 북한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당에서는 서연을 선전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신문에 서연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서연을 인터뷰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은덕으로 여성도 조종사가 될 수 있다는 선전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훈련 동료에서 친구로, 친구에서 연인으로.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자유연애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군인들은 당의 허락 없이 연애할 수 없었습니다. 들키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비행 훈련이 끝난 후 대동강변에서, 아무도 없는 늦은 밤 모란봉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별을 보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언젠가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이 모든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2020년 초 서연의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강철수 장군. 저는 긴장했습니다. 장군님이 우리 관계를 알게 된 걸까? 혹시 문제가 되는 걸까? 하지만 장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혁 동무, 자네와 내 딸의 관계를 알고 있네. 놀라지 말게. 내가 모를 리 없지.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하지만 장군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네. 자네는 좋은 청년이야. 내 딸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더군. 장군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당에 건의했네. 자네들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승인이 났네. 자네들은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될 수 있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네. 장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자네들은 선전용 부부가 될 거네. 당에서 자네들을 모범 부부로 내세울 거야.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올 걸세. 자네들은 충성스러운 당원 부부의 상징이 되는 거지. 받아들일 수 있겠나?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장군님, 서연과 함께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장군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준비하게. 2021년 3월, 저와 서연은 결혼했습니다.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당 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카메라가 우리를 찍었습니다. 우리는 웃어야 했습니다. 행복한 척해야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 뒤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장인 어른이 저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서연아, 이것을 받아두거라. 서연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장인 어른이 대답했습니다. 절대 열어보지 마라. 내가 자유를 찾는 날까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를 찾는 날? 무슨 뜻입니까, 장군님? 장인 어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민혁동무, 자네는 내 딸을 지켜줄 수 있겠나?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라도. 장인 어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 자네들에게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온다면 이 USB를 기억하게. 이것은 자네들의 생명줄이 될 거야.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인 어른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더 묻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USB를 받아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그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신혼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평양교회의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낮에는 비행 임무를 수행하고 밤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연은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최선을 다해 요리했습니다. 맛은 별로였지만 저는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만든 음식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미래를 꿈꿨습니다. 언젠가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루고 평범하게 살 수 있기를. 하지만 북한에서 평범은 사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시받았습니다. 선전용 부부였으니까요. 당에서는 정기적으로 우리를 확인했습니다. 충성심을 시험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함께 있었으니까요. 서로를 사랑했으니까요. 그 사랑이 우리를 지탱해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장인 어른이 위험에 처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도 함께 위험에 빠질 거라는 것을.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저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밥을 먹고 비행장으로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주말에는 대동강변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당신, 만약 우리가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다른 곳이요?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유로운 곳이요. 국경도 없고 감시도 없고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곳. 저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 곳이 정말 있을까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는 그런 곳이 있대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런 곳에 갈 수 있을까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요. 꼭 그 언젠가가 그렇게 빨리 올 줄은 우리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도. 결혼 후 6달이 지난 2020년 9월의 어느 날 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비행단 사무실에서 다음 날 임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퇴근했고 사무실엔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프린터기에서 용지가 부족하다는 신호가 났습니다. 저는 비품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용지를 꺼내려는데 보관함 뒤쪽에 붉은색 파일 하나가 끼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파일 표지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51대 신화작전, 최고 기밀, 국가보위부.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봐서는 안 되는 문서였습니다. 보위부 문서는 해당 부서 사람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 군인이 보위부 기밀을 보다가 걸리면 큰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파일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표지에 또 다른 글자가 보였으니까요. 장군급 인사처리 명단.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장인 어른이 장군이셨습니다. 혹시 장인 어른과 관련된 문서일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숫자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1번 강철수 장군, 인민무력부 항공기술국 국장, 처분 예정. 제 눈이 그 글자에 고정됐습니다. 처분 예정. 북한에서 처분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의미만 가졌습니다. 숙청, 죽음.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3번 강서연 중좌 공군 제2비행단 관찰 대상 가족 연루. 아내였습니다. 제 아내가 관찰 대상이라니. 가족 연루라니.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추가 명단이 있었습니다. 신규 추가 박민혁 소령 공군 제2비행단 관찰 대상 배우자 연루. 저였습니다. 저도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 모두가 위험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문서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혐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철수 장군, 반당적 기술 유입 혐의, 러시아 자료 무단 참고, 외세 협력 의심, 2020년 10월 15일 처리 예정. 처리 예정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단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다시 보관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아내에게 말해야 하나? 장인 어른께 말씀드려야 하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내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걱정했잖아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꽉.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당신 아버지가 숙청 대상이라고. 우리도 감시받고 있다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도망쳐야 하나? 하지만 어디로? 북한에서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2020년 9월 25일. 저는 장인 어른이 청진 비행장으로 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항공 시스템 시험 비행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보위부 문서에 적힌 날짜가 10월 15일이었지만 혹시 일정이 앞당겨진 건 아닐까? 저는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가족 일로 청진에 다녀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승인이 났습니다. 저는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청진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8시간을 달렸습니다. 청진 비행장에 도착한 건 9월 26일 새벽 5시였습니다. 비행장 외곽에서 저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6시쯤 장인 어른이 전투기에 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시험 비행을 위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지켜봤습니다. 6시 40분. 장인 어른의 전투기가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고도 5,000m까지 상승했습니다. 저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모든 게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 보위부 문서가 실수였을까? 그런데 6시 42분. 하늘에서 갑자기 섬광이 터졌습니다. 장인 어른의 전투기가 공중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거대한 불꽃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체가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본 게 현실인가? 장인 어른이 정말 죽으신 건가? 비행장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군인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들키면 안 됐습니다. 왜 제가 여기 있는지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비행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중전화 부스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동전을 넣기가 힘들었습니다. 집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아내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야. 지금 당장 집을 나와. 아무것도 묻지 말고 우리 약속한 장소로 와. 제발.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당신 목소리가 왜 그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설명할 수 없어. 제발 지금 당장 나와. 아버님이 위험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기차역으로 달렸습니다. 평양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청진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장인 어른의 전투기가 폭발하던 그 순간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였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대동강변의 작은 정자. 아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 집으로 가자. 우리는 집으로 갔습니다. 거리에서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 감시자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닫고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도청장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보위부 문서를 본 것, 숙청 명단에 올라 있던 것, 청진에서 목격한 것.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막지 못했어.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큰 소리로 우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이웃이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보위부가 온 걸까? 벌써 우리를 찾아온 걸까?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장모님이었습니다. 아내의 어머니. 장모님은 검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장모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오늘 오전 청진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어. 시험 비행 중 전사하셨대. 장모님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울면 안 돼. 지금은 울 시간이 없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아빠는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야. 살해당하신 거야. 당해서 제거한 거라고. 장모님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비행장갑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된 장갑이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용하던 장갑이야. 너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이걸 맡겼어. 서연이한테 전해달라고. 아내가 장갑을 받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그러다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장갑 안쪽에 작은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또 다른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 받았던 그 USB의 복사본인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그래서 준비하신 거야. 그 USB 안에는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정보가 들어 있어. 언제 열어야 하는지는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저는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함께 가십시다. 장모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늙었어. 도망칠 수 없어. 그리고 누군가는 여기 남아서 시간을 벌어줘야 해. 당신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아내가 외쳤습니다. 엄마,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돼요? 장모님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난 괜찮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대신 너는 살아야 해. 서연아, 민혁이랑 꼭 살아남아야 해. 알겠지? 장모님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야겠구나. 오래 있으면 의심받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할게. 남은 시간은 이틀이야. 보위부가 움직이기 전에 떠나야 해. 어디든 좋으니까 이 땅을 벗어나. 장모님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사랑한다.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문을 나가셨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문 쪽으로 뛰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지금 나가면 안 돼. 아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장모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이틀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북한을 벗어나는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육로로 중국 국경을 넘거나 해로로 배를 타거나 공로로 비행기를 타거나. 하지만 우리는 조종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비행기였습니다. 우리가 조종하는 전투기를 타고 남쪽으로 날아가는 것. 미친 계획이었습니다. 성공 확률은 10%도 안 됐습니다. 북한 공군이 우리를 격추시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는 비행단 전산망에 접속했습니다. 내일 비행 스케줄을 조작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동시에 훈련 비행을 하도록. 같은 시간, 같은 고도에서. 그렇게 해야 함께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확실히 죽어. 여기 남으면 보위부가 우리를 잡아갈 거야. 차라리 하늘에서 죽는 게 나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믿어요. 우리 함께 가요. 어디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가자. 끝까지. 그날 밤 우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건물 주변에 낯선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도망칠 거라는 것을. 내일 아침 우리는 전투기를 타고 이 땅을 떠날 것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자유를 위해.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2020년 9월 27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아내도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과 김치. 북한에서 먹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체력이 필요했으니까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떠먹으면서도 서로 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긴장했기 때문입니다. 비행복을 입었습니다. 저는 제 비행복을, 아내는 아내의 비행복을, 아내는 아버님의 낡은 비행장갑을 꼈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USB와 함께 저는 제 장갑 안쪽에 또 다른 USB를 넣었습니다. 결혼식 때 받았던 원본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를 잃어버리더라도 다른 하나는 살아남도록. 집을 나서기 전 우리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봤습니다. 2년 동안 살았던 우리의 보금자리.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자. 이제 가야 해. 건물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는 여전히 검은 차들이 있었습니다. 보위부. 그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군용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비행단으로 향했습니다. 비행단에 도착한 건 6시였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각이었지만 오늘은 특별 훈련이 있다고 보고해뒀기 때문에 문제 없었습니다.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미그-29 전투기 2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정비사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컨디션 최상입니다. 소령 동지. 문제없이 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비사는 제 눈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경례하고 물러났습니다. 저는 제 전투기로 올라갔습니다.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익숙한 자리였습니다. 10년 넘게 앉아온 자리.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가 저를 자유로 데려다 줄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죽음으로. 옆을 보니 아내도 자신의 조종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떨고 있다는 것을. 무전기를 켰습니다. 관제탑에 교신했습니다. 여기는 203편대, 이륙 준비 완료. 관제탑이 응답했습니다. 203편대, 이륙 허가. 활주로 클리어. 심호흡을 했습니다. 엔진을 켰습니다. 굉음이 울렸습니다. 미그-29의 강력한 엔진 소리.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 심하게 뛴 적은 없었습니다.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아내의 전투기가 제 왼쪽에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활주로 시작점에 섰습니다. 앞에는 3,000m의 활주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끝에는 하늘이 있었습니다. 관제탑이 말했습니다. 이륙 카운트다운 시작. 3, 2, 1, 이륙. 저는 스로틀을 최대로 밀었습니다. 전투기가 앞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엄청난 가속.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속도계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200, 300, 400km.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기체가 떠올랐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우리는 날고 있었습니다. 고도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1000m, 2000m, 3000m. 아내의 기체가 제 왼쪽에서 함께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동조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훈련한 결과였습니다. 5,000m에 도달했습니다. 관제탑이 교신했습니다. 203편대 북동쪽으로 선회하라. 훈련 구역으로 이동하라.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종관을 오른쪽으로 틀었습니다. 남쪽으로. 아내의 기체도 함께 남쪽으로 돌았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하늘을 뒤로하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속도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시속 1800km. 초음속이었습니다. 관제탑이 다급하게 교신했습니다. 203편대. 무엇을 하는가? 즉시 복귀하라. 반복한다. 즉시 복귀하라. 하지만 저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레이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후방에서 적기 접근. 4대. 북한 공군이 우리를 추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무전기를 다시 켰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뒤에서 오고 있어. 준비해.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을 따라갈게요. 저는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고도를 낮췄습니다. 4,000m, 3,000m. 지상에 가까워질수록 레이더 포착이 어려워집니다. 아내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추격기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6km, 5km, 4km. 그들은 우리보다 빨랐습니다. 최신 기종이었습니다. 우리를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3km.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 서연, 나다. 정우진이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정우진. 항공학교 동기였습니다. 함께 훈련받고 함께 졸업했던 친구. 그가 우리를 추격하는 조종사 중 하나였습니다. 정우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돌아와. 지금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어. 이건 미친 짓이야. 너희 둘 다 죽고 싶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우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다. 10초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발포한다. 10, 9, 8.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돌아갈 것인가, 계속 갈 것인가. 아내가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절대 멈추지 마요. 계속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로틀을 더 밀었습니다. 계속 남쪽으로. 7, 6, 5. 카운트다운이 계속됐습니다. 4, 3, 2, 1. 레이더 경고음이 비명처럼 울렸습니다. 미사일 발사. 후방에서 열추정 미사일 2발이 날아왔습니다. 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플레어를 발사했습니다. 고열 화염탄이 기체 뒤로 퍼졌습니다. 미사일이 플레어에 쏘가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두 번째 공격이 왔습니다. 이번엔 4발. 2발은 저를, 2발은 아내를 향했습니다. 저는 급강하였습니다. 아내도 함께. 우리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야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사일이 우리를 잃었습니다. 구름을 뚫고 나왔습니다. 고도 2,000m. 산들이 보였습니다. 북한의 산악지형. 우리는 산봉우리 사이를 비집고 날았습니다. 추격기들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적응 비행은 위험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산에 충돌할 수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또 무전했습니다. 제발 멈춰. 이러다 너희 둘 다 죽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진아,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갈 거야. 우리는 살고 싶어. 정우진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사는 거야. 이건 자살이야. 3번째 미사일 공격. 이번에는 6발. 제 기체 바로 옆에서 폭발했습니다. 충격파가 전투기를 흔들었습니다.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왼쪽 엔진 손상. 하지만 비행은 가능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계속 가. 멈추지 마. 다행인 점은 이제 더 이상 미사일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10분이 더 지났습니다. 우리는 북방 한계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GPS를 확인했습니다. 휴전선까지 30km. 조금만 더 가면 됐습니다. 하지만 연료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연료 게이지를 봤습니다. 30%. 인천까지 가기에 빠듯했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연료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20%요. 제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20%는 너무 적었습니다. 아내는 인천까지 못 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속도를 줄여. 연료를 아껴야 해.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북방 한계선이 보였습니다. 바다였습니다. 회색빛 서해. 우리는 바다 위로 날아갔습니다. 뒤에서 추격기들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연료 문제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쫓아올 수 있을까? 북방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영해였습니다. 추격기들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한 영해에 들어가면 국제 문제가 되니까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4대의 미그기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의 마지막 무전이 들렸습니다. 잘 가, 친구. 살아남아. 그리고 무전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우진. 우리는 아마 다시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죽이지 않은 것에 이제 우리는 안전했습니다. 북한 추격기는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인천까지 날아가는 것뿐.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하지만 인천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안선, 그리고 거대한 도시들. 우리는 정말로 해냈습니다.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아내가 조종석에서 내리는 순간 쓰러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는 지금도 그 3초를 잊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조종석에서 내려 발이 지면에 닿은 순간부터 쓰러지기까지 단 3초.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아내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링거를 꽂았습니다.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한 의료진이 아내의 배를 만져봤습니다. 그러더니 깜짝 놀라며 동료를 불렀습니다. 임신이에요. 임신부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임신? 아내가 임신했다고. 의료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몇 개월인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의료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배가 상당히 불렀어요. 최소 5개월은 된 것 같아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저는 아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의식이 없는 아내. 창백한 얼굴. 그리고 불룩한 배. 비행복 때문에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던 게 아니라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아내가 조금 살이 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임신 때문이었다니.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실은 들것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도 따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저를 막았습니다. 보호자는 여기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내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 국정원 요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저를 작은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 요원이 물었습니다. 부인이 임신한 걸 몰랐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요원이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아내는 임신 사실을 숨겼을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고 또 봤습니다. 시간은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아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아이도 잃으면? 우리는 겨우 살아남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3시간째 한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의사.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아내는요? 제 아내는 괜찮습니까? 의사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다. 살아남았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태반 조기 박리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집 포스 때문에 태반이 자궁벽에서 떨어진 거예요. 대량 출혈이 있었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빠르게 처치해서 산모와 태아 모두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 깨어날까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몇 시간 후면 깨어날 겁니다. 지금은 회복실에 있습니다. 곧 일반 병실로 옮길 거예요. 그때 면회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부인이 강합니다. 보통 사람은 그 정도 출혈에 버티지 못해요. 하지만 부인은 살겠다는 의지가 강했어요. 아기를 지키겠다는 의지도요. 4시간 후 저는 아내의 병실로 갈 수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몰랐어. 내가 임신한 걸 몰랐어. 알았다면 너와 아기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을 텐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내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는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아, 깨어났어?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초점이 맞춰지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당신, 우리, 살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살았어. 우리 살아남았어. 대한민국이야. 우리 지금 서울에 있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정말 살았어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정말이야. 우리 해냈어. 아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조금 진정된 후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왜 말하지 않았어? 임신한 걸 왜 숨겼어?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슬펐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말하면 당신이 날 보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임신한 사람이 전투기를 타고 탈출한다는 게 말이 돼?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함께 가고 싶었어요. 당신 혼자 보내면 성공할 확률이 더 낮아요. 추격기들이 한 명만 집중 공격하니까요. 둘이 가면 그래도 서로 엄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아내가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기도 함께 가고 싶었을 거예요. 자유로운 땅에서 태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북한에 남으면 우리 셋 다 죽어요.
아버지가 숙청당했으니까 우리 가족 전체가 위험했어요. 태어나지 못한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내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했어야 했어. 같이 고민했어야지. 아내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우리 살아남았잖아요. 우리 아기도 살았고요. 저는 아내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불룩하게 올라온 배. 그 안에 우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5개월 된 작은 생명. 북한을 탈출한 생명.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 알았어?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2달 전이요. 탈출하기로 결심하기 2주 전에 알았어요.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검사했어요. 저는 놀라기도 했고 기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이 터지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평범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위험해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북한에 남아서 아기를 낳고 셋 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탈출해서 살아남을 기회를 잡을 것인가.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든 선택이었겠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밤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어요. 우리 셋 다 살아야 한다고. 자유로운 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오래. 당신은 정말 강해. 나보다 훨씬 강해. 아내가 웃었습니다. 약한 웃음이었지만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당신도 강해요. 우리 둘 다 강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아내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병실 의자에 앉아서. 불편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 살아있다는 증거. 다음 날 아침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아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회복이 빠르네요. 일주일만 입원하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기도 건강해요. 심장박동 정상이고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조심하면 괜찮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충분히 쉬면 됩니다. 출산까지 4달 남았으니까 잘 관리하면 건강한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질문에 답했습니다. 북한 군사정보, 탈출 동기, 가족관계.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아내도 회복되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병실에서 간단하게. 아내는 북한 최초 여성 전투기 조종사였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언론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에서 막았습니다. 아직 공개할 시기가 아니라고. 일주일 후 아내는 퇴원했습니다. 우리는 국정원 보호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건물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같았습니다. 거실, 침실, 부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임시 거처였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 아이에 대해, 그리고 아버님이 남기신 USB에 대해.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비행장갑 안에 숨겨왔던 그것, 그리고 제가 가져온 원본. 2개의 USB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제 열어봐야 할까?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자유를 찾는 날 열어보라고. 우리 이제 자유를 찾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암호로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암호가 뭘까? 아내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제 생일이요. 한번 쳐봐요. 저는 입력했습니다. 1994년 9월 15일. 엔터를 눌렀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동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장인 어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아내가 숨을 멈췄습니다. 아빠, 장인 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너는 자유를 찾은 거다. 그리고 나는 아마 이미 떠났을 것이다. 슬퍼하지 마라.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장인 어른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미안하다.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이, 너를 조종사로 만든 것이.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럽다. 너는 강하게 자랐고 하늘을 정복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장인 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진짜 하늘은 명령을 받지 않는다. 진짜 하늘은 자유다. 너는 이제 진짜 하늘을 날 수 있다. 아무도 너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지 않는 그런 하늘을. 장인 어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거든 그 아이에게 하늘이 아닌 땅을 딛고 사는 법을 가르쳐라. 뿌리 내리고 사는 법을.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삶을. 그게 내가 너에게 바라는 유일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혁 동무. 장인 어른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딸을 부탁하네. 그리고 손주도. 잘 키우게. 행복하게 해주게. 그게 자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거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얕은 울음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진정된 후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약속하자. 아버님 말씀대로 살자. 우리 아이에게 땅을 딛고 사는 법을 가르치자. 행복하게 살자. 그게 우리가 아버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 들었니? 할아버지가 너를 축복하셨어. 너는 자유롭게 태어날 거야. 행복하게 살 거야. 그날 밤 우리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어디서 살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처음으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저희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시설이었습니다. 3개월 과정이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 경제 시스템, 은행 사용법, 병원 이용법, 대중교통 타는 법.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신용카드라는 게 있다는 것,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 휴대전화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너무 많은 물건에 압도당했습니다. 마트에 가면 길을 잃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적응해 갔습니다. 아내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원에서는 아내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줬습니다. 힘든 교육은 면제해주고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게 해줬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저희는 하나원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금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 저희는 경기도 안산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방 2개짜리 아파트. 월세였지만 저희에겐 궁전 같았습니다. 깨끗한 화장실, 뜨거운 물이 나오는 샤워기, 따뜻한 난방. 북한에서는 꿈도 못 꾸던 것들. 새 이름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저는 박민준, 아내는 강지우.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누가 민준아 하고 부르면 제 이름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2021년 2월 14일 저희 딸이 태어났습니다. 안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내를 잘 돌봐주셨습니다. 오후 2시 23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 저는 처음으로 제 딸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자유롭게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이 땅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름 뭘로 할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박하늘. 할아버지가 평생 꿈꿨던 진짜 하늘처럼.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하늘이. 하늘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100일, 돌. 매 순간이 기적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처음 웃었을 때, 처음 뒤집기를 했을 때,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저는 매번 감동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연구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무인기 개발 프로젝트. 저는 지원했습니다. 북한에서의 비행 경력을 설명했습니다. 면접에서 제 이야기를 들은 면접관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연구원 일은 흥미로웠습니다. 전투기를 조종하는 것과는 달랐지만 여전히 하늘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무인기를 설계하고 시험하는 일. 사람이 타지 않아도 날 수 있는 비행체. 저는 제 경험을 살려 프로젝트에 기여했습니다. 아내는 출산 후 몸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탈북민 상담센터. 새로 넘어온 탈북민들을 돕는 일. 아내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적응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많은 탈북민들이 아내의 조언에 감사했습니다. 2021년 7월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장모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북한 소식통을 통해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서연의 아버지 사건 이후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덕 수용소로 이송되셨습니다. 요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아내도 알았습니다. 장모님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날 밤 아내는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장모님은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저희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셨습니다. 그 대가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가 있었으니까요. 장모님이 손주를 보고 싶어 하셨다는 걸 저희는 알았습니다.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하늘이를 잘 키우는 것이 장모님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2년 저희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2022년 11월에 태어났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박지민. 땅을 딛고 사는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하늘이 아닌 땅을 딛고 뿌리 내리고 사는 아이. 지민이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2023년 제가 개발에 참여한 무인기가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산악지역 조난자 수색 임무였습니다. 무인기는 성공적으로 조난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구조팀을 안내했습니다. 3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저는 그날 자랑스러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전투기로 명령만 따랐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제 기술로 사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보람이었습니다. 2024년 하늘이는 4살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습니다. 자유롭게, 행복하게. 지민이는 2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걷고 뛰고 장난쳤습니다. 형아 형아 하며 누나를 따라다녔습니다.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희는 평범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공원에 갔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놀게 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지루할 수도 있는 일상.
하지만 저희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못 꾸던 평범함. 아무도 저희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희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저 저희 삶을 살았습니다. 2024년 9월 15일, 아내의 3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 전망대. 4년 전 저희가 처음 대한민국 땅을 밟은 곳 근처. 가족 모두 차에 탔습니다. 하늘이와 땅이는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비행기 보러 가요? 비행기 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구경만 할 거야.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했습니다. 하늘이가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외쳤습니다. 엄마, 저 비행기 타고 싶어요. 아내가 하늘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하늘이는 어디든 갈 수 있단다. 비행기 타고 세계 어디든. 아무도 막지 않아.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정말요? 어디든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야. 너는 자유로워.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 그게 자유야. 저는 아내 옆에 섰습니다. 땅 위를 안고 우리 가족 넷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비행기들을,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자유를.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우리 해냈어.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우리 해냈어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비행기 탔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는 옛날에 비행기를 몰았어. 하늘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어떤 비행기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하늘 너머에서 날아온 비행기. 자유를 찾아 날아온 비행기. 하지만 저는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너무 어렸으니까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탄 비행기는 아주 특별한 비행기였어. 그 비행기는 아빠를 여기로 데려왔거든. 너희들을 만나게 해준 비행기야. 하늘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언젠가 하늘이가 크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떤 용기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민이가 제 품에서 뒤척였습니다. 졸린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지민이를 다독였습니다. 우리 지민이 자고 싶어. 지민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저희는 한동안 그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함께 여기까지 와줘서,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한 팔로, 다른 팔로는 지민이를 안고. 내가 고마워. 당신이 나를 선택해줘서, 함께 살아남아줘서, 우리 아이들을 낳아줘서. 하늘이가 저희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저희도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사랑해, 하늘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자유구나. 아무 거창한 것 없이 그저 가족과 함께 있는 것.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는 것.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북한에서는 매일이 불안이었습니다. 감시와 통제, 공포와 굶주림. 하지만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매일이 평화였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자유로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하늘이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땅이도 곧 잠들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후회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당신은? 아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안산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사는 도시. 저희도 이제 그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말씀 기억해. 진짜 하늘은 명령을 받지 않는다고.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하늘을 날고 있어. 누구의 명령도 없이.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그게 자유야. 그게 우리가 찾아온 것이야.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자랄 거예요. 자유롭게, 행복하게. 저희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가득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희망으로, 사랑으로. 밖에서 비행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천공항을 오가는 비행기.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행기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비행기 안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겠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각자의 꿈을 가진 사람들, 모두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자유가 얼마나 값진지. 아내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자요. 내일도 출근해야 하잖아요. 저도 일어섰습니다. 그래, 자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누웠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편안한 숨소리.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저희 가족을 지켜주셔서, 이 자유를 누리게 해주셔서,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평화롭게, 두려움 없이, 내일을 기대하며. 진짜 하늘은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하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